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박민주라고 합니다. 제 나이 아직 40도 되지 않았는데 남편 잃고 시댁에서마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정도면 저도 참 기구한 인생이다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갈 곳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결국엔 고향집 밖엔 말입니다. 고향집에 찾아가는 것도 당시에 저로선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는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어렵사리 찾은 고향마을에서 제가 맞닥뜨리게 된 진실이란 것은 그야말로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죠.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생각나는 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품, 고향집,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기억은 아무리 쥐어짜내려고 해봐도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고아도 아니고 계모도 아닌데 에이, 뭘 또 그럴까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인 어린아이였을 때 제가 넘어져서 울기라도 하면 엄마는 그 정도 가지고 울면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고 우리 딸, 우리 애기, 저는 그런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안 믿어주신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할 정도로 저희 엄마는 저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셨으니까요. 엄마, 우리 반에서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알아? 글쎄? 근데 친구들이랑은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편가르기 같은 거 하면 못 써. 알겠니? 네. 근데 엄마, 편가르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당했단 말이야. 그것도 나랑 제일 친한 지은이가 나한테만 초콜릿 안 주고 다른 애들이랑만 나눠 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너무해. 안 그래? 무슨 그깟 초콜릿 하나 못 먹었다고 입이 그만큼이나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그런 걸로 서운해서 친구랑 안 좋게 지내고 그러면 안 돼. 못 쓴다고. 어릴 때 엄마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그러면 안 돼, 못 써.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며 엄마에게 이를 때에도 절대 제 편을 안 들어주고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 상처를 알아주긴커녕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말만 하셨죠. 그러면서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서러움도 쌓이더라고요. 몇 번은 그런 서러움을 엄마 앞에 털어놓기도 했었죠. 엄마가 제일 너무해. 어쩜 그래? 내가 속상해하면 마음이라도 좀 알아주면 안 돼? 늘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말만 해야 해? 네가 어지간해야지.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러냐고. 너만큼 누리고 받고 사는 애들이 그리 많은 줄 알아? 내가 뭐, 내 친구 중에 엄마 아빠 없는 애가 누가 있어. 나만큼 못 누리고 사는 애가 누가 있냐고. 그러니 네가 정신을 못 차리지.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서운한 것도 생기는 거야. 바라지만 말고 이미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알겠니? 엄마는 늘 저를 과잉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런 엄마에겐 제 슬픔이나 상처 같은 것들도 늘 과분한 것이고 사치였겠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우리 딸 그랬어?
우리 애기 그래서 속이 상했었구나. 그렇게 제 맘 알아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엄마는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에게 아빠가 있었거든요. 저는 아빠가 퇴근해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빠 바라기였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제가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되어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시간은 아빠와 있을 때뿐이었으니까 아빠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요. 그땐 저도 그냥 어린애였고 어린애처럼 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빠, 여기 좀 봐. 나 오늘 손가락에서 피 났어. 세상에, 어디 봐.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어쩌다 그런 거야? 책 넘기다가 그랬지 뭐야. 종이에 스친 건데 이렇게 아프더라고. 너무 아파. 아직도 아파. 그래, 맞아. 원래 종이에 베이면 무지 아픈 거야. 아빠도 그런 적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아프더라. 우리 딸이 그렇게 아팠어? 응, 정말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다니까. 여기 호호해줘.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리 와, 아빠가 호호해줄게. 아빠 앞에선 괜히 더 아픈 척을 해도 됐고 마음껏 엄살을 부려도 됐어요. 아빠는 제가 뭐라고 하든 다 받아주셨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늘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당신도 참, 제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그래. 그러니 애 버릇만 나빠지지. 에이, 어때? 아직 우리의 민주 애기지 뭐. 아직 한참 어려. 좀 이래도 돼. 당신이 너무 엄격하니까 나라도 받아줘야지. 안 그래? 모르겠다 정말. 내가 엄격하게 하면 뭐해? 당신 때문에 그게 한 방에 다 무너지는걸. 엄마는 아빠에게 제 어리광을 받아주지 말라고 틈만 나면 말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 편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한참 잔소리를 하고 나면 저는 엄마 몰래 아빠 등 뒤에서 귓속말로 그러곤 했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진짜 친엄마 맞아? 계모 아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 민주 가져서 배가 이만큼 나온 사진도 있고 아빠가 우리 민주 탯줄 자르는 영상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내 친엄마 같지가 않아. 내 친구 엄마들 중에 엄마 같은 엄마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건 그만큼 엄마가 특별하다는 거 아닐까? 민주도 조금 더 잘하면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어리광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진지하게 물어본 거였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계모가 아닌지 아빠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제가 철이 들면 엄마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거라고 하셨지만 제가 철이 들지 않는 것인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도저히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여전히 저에겐 차가운 분이셨으니까요. 사춘기가 한창이던 시절 저는 제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 제가 원래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서 엄마가 저에게 그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 행복했던 기억은 아니죠. 아빠 사랑은 넘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마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늘 저에게 간절함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저를 지탱해 주시던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전 정말 큰 상실감에 빠졌어요. 아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셨다는 걸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런 깨달음이 커질수록 앞으로 아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다가와 곁을 지켜준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대학 동문이었던 친구였어요. 난 이제 아빠도 없이 계모보다 못한 엄마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말 마. 진짜 계모 밑에서 자란 건 나잖아.
에이, 너희 엄마는 계모여도 너밖에 모르고 너한테 정말 잘해주시잖아. 초등학교 때도 그러셨어. 난 너희 엄마가 계모인 줄 전혀 몰랐으니까. 우리 엄마가 오히려 계모 같았지 뭐.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아무도 몰랐어. 그렇지만 난 알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셔도 친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아.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럼 네 눈엔 지금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배부른 투정처럼 보여? 그렇다기보다는 네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너희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너희 엄마는 정녕 계모 같지 않으셨고 너랑 너희 엄마는 진짜 친모녀지간으로 보였어. 내가 그걸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내가 부러웠다고? 너도 참 특이한 취향이야. 어릴 땐 그리 친하지 않았는데 대학 동문으로 다시 만나 친해졌고 아빠 장례식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져 연인까지 되었죠. 무엇보다 그 친구 덕분에 엄마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아빠의 부재로 엄마와 더욱 소원해질 뻔했던 걸 그 친구가 많이 잡아줬거든요. 계모 밑에서 자란 친구였던 만큼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새엄마는 남들 눈엔 다정한 엄마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나 자기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는 수단으로 자기를 아들로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게 너무 싫었고 그게 상처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가졌던 감정들은 엄마가 늘 하는 말처럼 철없는 투정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엄마 정이 많이 고픈 사람이었으니 그런 마음으로 저희 엄마를 더 많이 챙겨줬어요.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 틈틈이 엄마와 함께 셋이 어울리는 시간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처음엔 그리 달갑지 않기도 했지만 그게 그 친구 마음이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갔던 그 식당 있잖아.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갈까? 어머니가 딱 좋아하실 식당이야. 근처에 예쁜 산책로도 있으니까 나들이 삼아 가기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에이, 안 그래도 돼. 그냥 우리 둘이 가자. 아니면 친구들 몇 명 연락해볼까? 우린 평일에도 자주 만나고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모처럼 날씨 좋은 주말이고 꽃도 한창인데 어머니 모시고 가자, 응?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 혼자 쓸쓸하실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걱정 마. 우리 엄마는 외로움이나 쓸쓸함 같은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냉정한데 그래.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린다. 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그 친구 손에 이끌려 억지로 엄마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참 좋아한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엄마에게도 그런 면이 있구나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 친구는 그렇게 혼자가 된 저희 엄마를 챙기는 동시에 저와 엄마의 관계도 돈독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믿음과 확신 같은 걸 갖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결혼 전에도 느끼긴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모의 차별이었어요. 시모는 겉으론 남편이나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셨지만 그것도 시부 앞에서나 그런 것이고 남편 밥을 챙길 때와 자기가 낳은 아들인 어린 시동생을 챙길 때 표정이 아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 공기, 온도 차이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고 남편이 말했던 계모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대하는 게 그 정도였으니 저에게 말해 뭐 하겠어요. 정말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시부 앞에서 세상 인자한 시모 행세를 하며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아유,
우리 며느라기한테는 내가 뭐 이런 거 시키기도 미안하네. 그럼 며느리도 자식이지. 다 아깝고 귀한 자식이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여보. 그저 귀한 며느리라 시집살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맏며느리가 또 다 알아서 이렇게 잘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예쁜지. 그래? 며느라기가 또 뭘 하려고 해? 아니, 제삿날에 회사 퇴근하고 시간 맞춰 오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일찍 와서 일을 거두겠다고 하잖아요.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기특하네. 아가, 네가 그런 소리를 다 했어? 네? 네, 아버님. 그날 오후에 반차 쓰고 일찍 오려고요.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그렇게 해야죠. 얼핏 들으면 시부 앞에서 며느리 점수 따게 해주려는 센스 있는 시모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답니다. 시모는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시부 앞에서 제 칭찬을 하는 듯이 이것저것 많이도 부려먹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제삿날 같은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별 시답지도 않은 일에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게 너무 약올랐어요. 차라리 대놓고 시키던지 말입니다. 하여간 그것도 다 시부가 계셨을 때의 얘기고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시부가 돌아가셨는데 시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모는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공공연하게 차별적 언행을 일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 너 우리 아들 간식 챙겨놨니? 애 학원 가기 전에 먹고 가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 냉장고에 따로 챙겨놨어요.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어떡해? 애 곧 올 텐데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네? 뭘 그렇게까지... 도련님의 애도 아니고 고등학생인거려. 너무 그러는 건 오히려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얘 좀 봐. 네가 내 아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라니? 내 아들은 전자레인지도 한 번 돌려본 적 없어. 알아? 시끄럽고 얼른 간식 꺼내서 먹기 좋게 데워놔. 시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인 시동생은 여전히 아기 대하듯 하면서 저에게 그 어린 시동생 뒤치다거리까지 시켰어요. 고등학생이면 다 컸고 간식 정도는 충분히 알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사상 차리러 가서 다른 일도 바쁜 저에게 꼭 그런 것까지 부려먹는 시모의 그 심보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줄곧 미운 오리 새끼라고 느꼈다니 시모의 그런 태도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했지만 제가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걸 진심으로 안타까워했고 그런 마음으로 몇 번쯤 시모 앞에서 저를 두둔하다가 큰 소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싫어서 웬만하면 제 선에서 알아서 조율하려고 했고 가급적 시모와 남편이 민감하게 얽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내조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아이가 한 번 유산됐어요. 시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그렇잖아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만에 들어선 아이가 그렇게 잘못되고 나니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시모는 뭐 예상대로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 기대한 것도 없었으니 그게 더 서운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속상한 걸 하소연할 만한 사람이 남편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러자니 제가 시모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도 늘 그런 면에서 미안해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다 못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편 덕분에 엄마랑 관계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엄마랑 제가 다른 평범한 모녀지간처럼 살갑게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사이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것부터가 저에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엄마가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신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멀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더 엄마 생각이 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뭐해? 바빠? 통화 잠깐 할 수 있어? 그래, 집에 있었어. 무슨 일인데?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는 유산하고 헛헛한 기분이 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사실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솔직히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 목소리만 듣고도 엄마가 먼저 몸은 좀 어떠냐고, 마음은 잘 추스르고 있냐고 그렇게 알아주는 말들을 해주길 바랐지만 엄마는 늘 그렇듯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용건을 물었고 그런 엄마에게 저는 힘들다는 속내를 내놓았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유산까지 한 딸이 힘들다는데 아이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해줄 거라 기대했었죠. 그런데 엄마는 잠깐 동안의 침묵으로 저를 불안하게 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얘, 낳지도 못한 아이 고작 몇 주 품고 있었던 애 하나 잃고 무슨 세상이 무너지듯 그러니 넌 아직 멀었지.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했다는데 위로하고 받아주는 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해? 그런 입에 발린 말 몇 마디 해주는 게 대수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에 그런 일 겪는 여자가 너 하나야? 엄살 그만 부려. 엄마 이러는 거 나 정말 싫어. 어쩜 이래?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내가 언제 엄살 같은 거 부릴 수나 있었어? 위로가 필요해서 전화한 딸한테 어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넌 아직도 그 소리야? 네가 지금 애야? 그까진 일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털어버리고 네 생활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같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무슨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겠어. 엄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글쎄 그러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그리고 난 네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려는 거야? 저는 그날 엄마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야말로 그런 엄마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에게 2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죠. 명절이나 엄마 생신, 어버이날 같은 때에도 저는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난감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엄마에게 닫아버린 마음을 다시 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 기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 자기도 알지? 응, 알아. 당연하지. 내가 아빠 기일을 어떻게 잊겠어. 알고 있어. 아버님 기일에 같이 어머님께 내려가서 시간 보내고 오면 어때? 싫어. 나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래도 이런 날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모처럼 우리가 내려가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빠 길 제대로 챙기기나 하려나 몰라. 난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아빠 추억하면서 기리는 날로 보내고 싶어. 그러니 저 대신 남편 혼자 엄마를 뵙고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끝내 엄마를 보러 내려가지 않았고 물론 그 어떤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러는 동안 엄마도 따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한 건가요? 그렇게 서운해할 만하지 않나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그런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특별히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생각이 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리 정이 두터운 무녀지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보단 제 아이를 갖고 싶단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유산의 아픔도 어느 정도 극복했으니 다시 아이를 갖고 싶었죠.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키우면서 저는 제 아이를 낳으면 저는 엄마처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라는 동안 엄마 사랑이 너무 고팠던 저였으니 저는 제 아이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한없이 주고 싶었고 그렇게 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식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 거예요. 저는 유산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나다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고 이후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치과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시모였죠. 넌 왜 전화도 안 받니? 장례 치른 지가 언젠데 남편 죽었다고 이제 시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쩐 일이세요?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늘은 나랑 이야기를 좀 하자꾸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는 시모를 보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시모는 제게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소리였어요. 네 남편 죽기 전에 내가 네 남편한테 큰 돈을 빌려줬지 뭐냐. 그 돈 어떻게 처리할 건지 너랑 얘기를 좀 해야 해. 돈이란요? 그 사람이 어머니께 무슨 돈을 빌렸다는 말씀이세요? 전 아무 얘기도 들은 게 없어요. 너한테도 얘기를 못할 일이었으니 나한테 빌린 거 아니겠니? 넌 그 정도 생각도 안 들어가? 아니 무슨 돈을... 큰 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 갖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어머머 얘 좀 봐. 아 누가 가족끼리 그것도 아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쓴다니? 난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아니다. 구두로 빌려준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전 전혀 들은 게 없으니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증거가 없으니 모른 척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는 안 되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 남편 죽고 없으니 너라도 그 돈 갚아야 한다. 시모 말에 따르면 시부 유산의 상당 부분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쓸 거라면서 가져갔다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남편은 사업가 자질도 없고 본인도 사업할 생각이라곤 전혀 없던 사람인데 사업자금이라뇨. 게다가 시모가 어떤 사람인데 남편에게 시부 유산을 사업자금하라며 덜컥 내어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그 사람 아내였어요. 그 사람은 평생 사업 같은 건 할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무슨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고 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뭐야? 그럼 지금 내가 없는 소리 지어내기라도 한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금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냐고요.
얘가 아주 앙큼한 애 아니야. 다 죽겠다고 누워있더니 돈 얘기하니 눈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네가 믿고 못 믿고 그런 거 나는 모른다. 잔말 말고 내가 빌려준 돈 여기 이 계좌로 보내. 알겠냐? 어머니, 실체도 없는 이런 돈을 제가 왜 돌려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큰 돈이 저한테 어디 있어요? 왜 없어? 네 남편 보험금이랑 합의금도 받을 거 아니냐? 그거 받으면 받자마자 내 돈부터 갚으란 말이다. 그러니까 시모는 처음부터 남편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온 거였더라고요. 애초에 그 돈을 노리고 그 금액이랑 얼추 비슷한 거액을 남편에게 빌려줬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시모의 거짓말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시모와의 지리멸렬한 싸움에 진저머리가 났고 몸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이어지는 시모의 어이없는 주장까지 더해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말도 못했어요.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집에 누워만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연락을 해와 남편 유품을 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친구가 유품을 전해주러 제 집으로 찾아왔고요. 소중한 물건이니 관리실 같은 곳에 맡겨둘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모가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제 집을 지켜보기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남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제 집에 들어와 저를 불륜이라도 저지른 부정한 여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난리를 치고 있는 시모를 상대할 힘도 없었기에 저는 일단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어요. 기운이라도 좀 차려서 시모에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잖아요. 남편 보험금과 합의금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모함까지. 그 모든 것들에 다 제대로 대응하려면 제가 힘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나는 곳은 단 한 곳, 친정엄마가 있는 고향뿐이었습니다. 엄마와는 쭉 연락 없이 지냈어요. 물론 남편 장례식에 엄마가 오긴 했지만 저와는 여전히 냉랭한 기류였죠. 아이 잃고 힘들어하던 제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엄마는 그토록 아끼던 사위의 장례식에서마저 저에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경황이 없었기에 엄마에게 위로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니 제가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았거든요. 엄마 또한 조용히 남편을 추모하고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언제 장례식장을 떠났는지도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남편 장례식에 엄마가 다녀가긴 했지만 저와는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않았던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몇 년간 연락도 한번 안 하고 지냈던 엄마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도 발걸음도 무거울 수밖에요. 축축 늘어지는 걸음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 마을 어귀에 벤치 넉 대가 멈춰서 있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고향 마을이 무척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런 마을에 벤치가 그것도 넉 대씩이나 보인다는 게 예산 일은 아닌 거죠. 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나 싶어 두리번거렸는데 마침 그 벤치에서 내린 사람이 제 쪽을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핏기 없는 얼굴에 편안하게 늘어지는 바지 정장을 입은 여자였는데 화장도 안 하고
어디 하나 꾸민 곳이라고는 없는데 어쩐지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벤치에서 내리는 걸 봐서 더 그렇게 보였던 건지도 모르죠 뭐. 저기 잠시만요. 이 마을에 사세요? 지금 여기 사는 건 아니지만 알 만큼은 알아요. 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이 주소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엄마 주소인데 이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무리 찾아도 이런 주소는 없어서요. 그 세련된 여자가 들고 있는 주소를 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 주소는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소였던 거예요. 이 주소요? 알다 마다요. 제가 이 주소를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 주소예요. 어머, 잘됐다. 그런가요? 여기가 어디쯤이죠? 마을을 몇 바퀴나 돌아도 이런 주소는 없던데. 그렇죠. 이건 옛날 주소거든요. 지금은 다 새 주소로 바뀌었으니 이 주소를 갖고는 못 찾으셨을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주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엄마 집?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그 집은 원래는 외갓집이었던 곳이에요.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쭉 살았으니 그 주소를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대문에 명패가 걸려 있었고 명패 옆에는 주소가 분명히 적혀 있기도 했으니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던 주소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주소예요. 제가 찾고 있는 건 저희 엄마 집이거든요. 그럴 리가요. 이 주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집이고 지금은 저희 엄마가 살고 계세요. 저희 엄마 집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주변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저를 애워싸기 시작하는데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냔 말입니다. 제게 주소를 내밀었던 그 세련된 여잔 분명 그 주소를 자기 엄마 주소라고 했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냔 말이죠. 저희 엄마에겐 자매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두고 그 여자가 자기 엄마라고 할 리는 없고 대체 무슨 조화 속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경호원들이 무섭게 둘러싸고 있으니 더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파 순간적으로 핑 하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휘청거렸더니 저를 에워싸고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경호원들은 저를 위협하려는 건 아니었고 보호하려는 거긴 했는데 제가 무슨 환자도 아니고 어색하기만 했죠. 그렇게 경호원들의 포위를 받으며 일단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엄마에게 물어보자 하며 집으로 간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주소를 내밀었던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저를 아세요? 저는 이정심 씨가 입양 보낸 이민정이에요. 저를 아시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심, 그건 분명히 저희 엄마 이름이었거든요. 엄마에겐 제가 알지 못한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아빠를 만나기도 훨씬 전 엄마는 잘못된 만남으로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으나 그 아이를 키울 순 없었기에 입양을 보냈던 겁니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입양 보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게 처음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동안 엄마가 저를 키우며 저의 투정에 그토록 야박했던 것이나 제가 유산 후 힘들어할 때 엄마가 했던 그 모진 말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엄마가 낳자마자 버리듯 입양 보낸 그 아이. 그러니까 제게는 언니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에게 주소를 내밀었던 그 세련된 여자였어요. 이정심 씨, 당신이 이정심 씨인가요? 엄마? 제 엄마가 맞으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나를 찾아올 줄이야. 아이고, 세상에 미안하다. 나는 죄인이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원망하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소리 듣겠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제 엄마가 맞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민정이 내 속으로 낳아놓고 내 품에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던 내 딸 민정이가 이렇게 다 컸구나. 엄마가 미안해.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부둥켜 안고 서럽게도 울었어요. 지켜보던 제 눈시울도 뜨거워지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40년 가까운 세월의 희한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프랑스로 입양되어 갔었대요. 안타깝게도 프랑스인 양부모는 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입양된 집에서 여러 차별을 겪으며 고생도 좀 했다고 해요. 언니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눈치가 그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며 엄마는 더 가슴이 미어지셨을 테니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키시더군요. 울 자격도 없는 애미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전 그 집에서 잘 자랐고 공부도 제대로 했어요. 언니, 그런데 한국말을 엄청 잘한다. 따로 배운 거야? 공부했어.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 정말 대단하다, 언니.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 낯설고 먼 곳에서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니? 자라는 동안 맞진 않았어?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난 일인거려. 다 커서 그 집에서 나와 독립했고 제 능력 발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동안 저희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무시무시한 경호원들 말고 말이에요. 키도 크고 초록색 눈동자에 금발머리를 가진 사람. 딱 봐도 외국인이구나 싶은 남자. 외국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은 언니의 남편이자 저에겐 형부가 되는 분으로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토종 프랑스인이었어요. 언니 때문에 한국어를 아주 조금 배웠다곤 하지만 저희 세 모녀가 나누는 대화를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한 눈치였죠. 알고 보니 그 형부가 엄청난 자산가였던 거예요. 경호원까지 데리고 벤츠를 넉 대씩이나 몰고 온 것도 다 형부의 재력 덕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산 것 같은 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것 같아 보기 좋았어요. 아니, 엄청난 자산가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엄마를 찾겠다고 하니 같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언니와 함께 다니며 언니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만 봐도 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는데 더 바랄 게 있나요? 낳아준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신생아일 때 프랑스로 입양되어 가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언니가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엄마를 찾으려고 마음먹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시한부 판정인 거예요. 뭐라고? 폐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순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불쌍한 것.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몹쓸병이 찾아와. 그건 안 돼, 안 된다. 그 병 나한테 줘라. 네 배 네가 가져가. 엄마 진정 좀 해. 이러면 언니가 더 힘들어지잖아. 그래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시한부란 얘기 들었을 때 그때 낳아준 엄마를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낳자마자 입양 보낸 딸을 40년 만에 품에 안으며 미안하다고 그 소리만 하면서 오열했어요. 나중엔 목이 다 쉬어서 잠길 정도로. 엄마는 그렇게 미안하단 소리를 하더군요. 다 내 잘못이야. 내 자식을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하고 그 먼 땅에 보내는 바람에 그런 병이 너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고 보고 싶었던 엄마까지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 내가 이러려고 한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뒀던 거지. 언니가 마지막으로 생모를 찾고 싶다고 했을 때 프랑스인 형부는 그 즉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니의 입양 당시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대요.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기록을 찾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기록을 찾아냈고 거기에 남겨진 엄마의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이정심이라는 엄마의 이름 석자와 당시 엄마가 살고 있었던 외갓집, 그리고 제게도 고향집이 되는 그 집의 주소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정보를 받아들고 언니와 형부는 바로 한국으로 날아왔대요. 언니가 폐암 말기 환자잖아요. 그러니 형부가 경호원의 의료진까지 대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차를, 그것도 벤츠를 넉 대씩이나 같이 몰고 그 주소를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날 주소였고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데다 공휴일이라 관할 구청 같은 곳에 문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인적도 드문 데다 워낙 작은 마을이었으니 지나가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을 어귀에 사람이 나타나니 바로 차를 세우고 물어보기로 한 거라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저였던 겁니다. 언니는 엄마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프랑스인 형부는 모든 것을 언니 뜻대로 하게 해줬으니 언니는 공기 좋은 엄마 고향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언니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어딘가 아파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에 혈색도 돌고 그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생기가 있어졌다고 하죠? 딱 그런 모습이에요. 언니는 한국에서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다들 놀랄 정도거든요. 몰라보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환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것이 가장 큰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언니, 얼굴 정말 좋아진 거 알지? 누가 언니한테 환자라고 하겠어. 정말 좋아 보여.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서 나 엄청 잘 먹잖아. 그렇게 먹으니 기운이 안 나겠냐고. 암만, 그러니까 밥심이라고 하지. 민정이 너 밥심이라고 아니? 들어봤어? 아니요? 그게 뭐예요? 밥심? 심이면 마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힘이야, 힘. 한국 사람은 자고로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 아, 그렇구나. 재밌네. 맞아요. 난 엄마 덕분에 밥심 내고 있는 거야. 뭐든지 말해. 엄마가 너 먹고 싶다는 건 뭐든지 만들어줄게. 프랑스 요리 뭐 그런 거 어려워 보이더라만 인터넷 찾아보고 만들면 되지 뭐. 프랑스 음식 먹고 싶은 건 없니? 아니야, 아니에요. 전 한국 음식이 좋아요.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저희 세 모녀는 언니가 환자라는 걸 굳이 애써서 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다들 마음 한구석에는 언니가 더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언니와 함께 며칠을 보내고 나니 그제야 엄마가 제가 고향집을 찾아온 이유를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엄마, 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니 언니도 제 이야기를 좀 해보라며 보채는 바람에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언제까지나 미뤄두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40년 만에 만난 언니, 그 언니가 나쁜 병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현실. 그 와중에 저는 시모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더 이상 골치 아픈 현실에서 도망치진 않을 거예요. 제게는 이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엄마가 있고 똑똑한 언니도 있고 또 부자인 형부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제 상황을 알고 형부가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형부 덕분에 저는 빵빵한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었고 시모가 주장하는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다 밝혀내고 정당한 제 권리를 찾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채려는 시모는 말도 못하게 집요했고 별의별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어 저를 몰아세웠으니 그 상황이 뭐랄까 좀 지저분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시모와 며느리가 보험금과 합의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만으로도 저는 이미 지치는 것 같았으니 도망치듯 엄마가 있는 고향집으로 왔던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형부 덕분에 국내 최고 로펌에서 잘 나간다는 변호사들만 골라서 제 사건을 맡아줄 드림팀을 꾸렸어요. 법 같은 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변호인단은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줬어요. 남편과 시모의 통화 기록이나 통장 거래 내역, 보험사 계약 같은 것들부터 시작했죠. 제가 소송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고 남편의 친구들도 나서줬습니다. 시모가 쳐들어와 저를 쫓아냈던 그날 저를 찾아와 남편의 유품을 전해주려던 남편의 절친한 친구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주더라고요. 그날 시모가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 기가 막혀서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한 것 같다며 계속 미안해했는데 뭐든지 돕겠다고 해줬어요. 평소 남편이 시모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법정에 나가 증언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줬죠.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시모는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그지없는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곧 죽어도 남편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말만 무슨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시모의 주장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증거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희 드림팀 변호인단은 그간 차곡차곡 준비한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시모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증명하려 애썼어요. 우선 시모가 주장하는 그 큰 돈이 남편 통장에서 움직인 정황이 전혀 없었죠. 시모는 애초에 현금으로 오간 일이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돈이 사업 자금으로 쓰일 것이었다면 뭐라도 관련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 통장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모 계좌로 남편이 송금한 내역들이 덜어 발견됐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 나한테 용돈하라고 보낸 돈이에요. 지 아버지 유산을 그렇게 지가 몽땅 다 가져가서 쓰고 있으니 그게 미안했는지 용돈을 자주 보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니 미안해서 저한테 이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논리가 아닌가요? 시모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시종일관 그런 식이었어요.
누가 봐도 시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남편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했던 정황으로 보였지만 시모 혼자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정말 시모에게 용돈으로 드린 거라면 한 번에 얼마씩 정해진 날짜에 보내드렸을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이 마음으로 챙긴 거라고 해도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송금 내역을 보면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계속해서 송금한 걸 볼 수 있었는데 누가 용돈을 그렇게 드린단 말인가요? 그건 누가 봐도 시모가 돈이 궁해질 때마다 남편에게 돈을 요구해서 야금야금 뜯어내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 대목에서 남편 친구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죠. 어머니가 그 친구 사업 자금을 대줬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랑 제 친구가 30년 지기예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새어머니의 차별로 힘들어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에서 제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대줘요? 말도 안 됩니다. 새어머니가 동생 교육비 명목으로 자꾸만 돈을 해달라고 한다고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밑도 끝도 없이 수시로 그런다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했거든요. 남편 친구들의 증언이 이어졌음에도 시모는 그에 맞서 여전히 논리도 없는 자기 주장만을 하려 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며 스스로 무너지더군요. 시모에겐 위증의 죄가 더해졌고 허위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도 추가됐습니다. 판사는 시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보험금과 합의금에 대한 제 권리를 100% 인정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정당한 제 몫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위증과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죠. 공탁금을 물게 된 건 물론이고 이 일로 주위 평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시모는 고개를 들고 다니기 힘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시모 스스로 자초한 일인 걸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그 돈을 지켜낼 수 있었던 안도감에 시모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통쾌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저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저를 괴롭혔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더한 일을 당해도 싸다 싶거든요. 어쨌든 시모가 그 정도 죗값을 치르게 된 걸 보니 마음이 후련하긴 했어요. 이젠 더 이상 시모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눈치를 볼 이유도 전혀 없잖아요. 어린 시동생이요? 걔도 싸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시모 못지 않았기에 안쓰러운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 엄마 안타까우면 지가 얼른 돈 벌어서 효도하면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길었던 법정 공방도 드디어 끝이 났어요. 언니와 형부가 힘이 되어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엄마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단 마음을 전해주셨답니다. 엄마는 그동안 제가 시모에게 그토록 모진 핍박을 당하고 산 걸 모르셨으니 뒤늦게 그런 사실들을 알고 더 안타까워하시며 미안해하셨어요. 엄마가 되어서 딸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친정이 그리 잘나지도 못해 뒷배가 되어주지도 못했으면서 정신으로 의지가 되어주지도 못했구나. 엄마가 탄탄한 뿌리가 되어줘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하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요, 뭐. 난 다 잊었고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잊어. 네 시무란 사람이 너를 그렇게 막대했단 소리를 들으니 엄마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내가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주지 못했으니 시무한테 그런 일을 당하게 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난 이거면 돼, 정말이야. 엄마의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진심 어린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언니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부터 이미 저는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재판 준비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제 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몸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떠나며 저에게 남겨준 아이란 생각을 하면 저에게 찾아와 자라고 있는 그 아이가 더욱 소중하고 애틋합니다. 엄마와 언니도 무척이나 반가워하고 있어요. 엄마는 저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제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했고, 아이가 없는 언니 역시 조카가 태어나는 것을 꼭 보고 싶다고, 좋은 이모가 되어주고 싶다고 해요. 언니가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희 세모녀는 그렇게 한마음으로 제 뱃속의 아이를 기다리며 함께 키우고 있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도 되기 전에 남편 잃고 시댁에서 쫓겨난 기구한 운명에 놓인 제가 친정엄마 사랑도 모르고 살았던 저였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씩씩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남편 꼭 닮은 제 아이 잘 낳아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면서 힘든 순간도 올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죽음을 안고 사는 언니, 낳자마자 자식을 떼어놓고 살았던 엄마의 40년 세월, 그리고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잘 살아갈 거예요. 꼭 그럴 겁니다. 제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